그 책임이 마치 총리에게 있다는 듯 아베 총리가 구설수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대처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태풍 하기비스가 도쿄를 관통하며 큰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지난 12일 아베 총리는 공저에서 휴양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일본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재해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요. 대재앙 때마다 이재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야마나시 현의 폭설 때는 아베의 추종자들과 아카사카해가 튀김 요리에 빠져 있었고, 그해 8월 히로시마 토사 재해에서는 재비상조처에 최선을 다한다고 선언한 뒤 후지 사쿠라 컨트리클럽에서 후지 회장, 일본재단 회장과 함께 골프에 빠져 있었으며, 2015년 관동호우로 고립되고 행방불명자도 다수 있다는 것에 인터넷 방송에 생방송으로 출연해서는 재해와 관계없는 안보 법제의 필요성을 과시하는가 하면 2017년도 G20 정상회담 외유 중에 규슈호우가 발생했지만 G20 폐회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정들을 강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간사이 공항 등 서일본을 강타한 태풍 헤세이로 인해 50만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하며 간사이 공항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겨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베 총리는 총재 선거에 표 굳히기에만 몰두하며 이가타현 호텔 연회장으로 달려갔으며, 올 9월 태풍 15호 때는 사전에 강요회의도 열지 않고 총리 지시도 내지 않고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지도 않는 바람에 정전복구가 장기화되면서 10일에는 열사병에 의한 새로운 희생자까지 내는 사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각을 강행하면서 아베 총리는 초동대응의 지연을 비판해도 여전히 관계 강요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마침내 자신의 트윗 계정에도 태풍 15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태풍 15호를 큰 재해가 아닌 것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아베 총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와 극우 사상 실현, 친구와의 교제일 뿐 국민의 생명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풍 15호로 막대한 피해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각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했으며, 이런 아베 총리의 재해에 대한 무관심의 근본은 아마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도 국민의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잔혹한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비판받아도 신속한 재해 대응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지를 소홀히 하는 듯한 언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최하고 있는 이번 럭비 월드컵은 자연재해로 인해 월드컵 역사 32년사에서 처음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1000만 명이 피난을 가고 도시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여서 잉글랜드, 프랑스,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나미비아와 캐나다 총 3경기가 취소가 되어 결국 0대0 무승부 처리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이해득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럭비 팬들은 고대하던 경기가 취소되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해마다 오는 태풍인데 태풍 영향권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경기를 하는 등의 플랜 B를 준비하지 않고 안이하게 운영을 하는 일본 측에 대해 맹비난 여론도 있었고 고소를 한다는 국가의 협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개최국인 일본과 스코틀랜드의 경기도 당일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일본이 스코틀랜드에 승리해서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이 처음 토너먼트에 진출했을 때처럼 언론들은 대서특필하고 있고 스포츠면은 럭비 월드컵 기사로 도배하는 축제 분위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4연승으로 사상 첫 8강 진출이고 조별 예선 최종전에서 한 수위 상대인 스코틀랜드를 꺾고 진출한 만큼 당연할 수 있는 반응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와중에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번 일본 럭비 대표팀에 한국 국적의 구지원 선수가 있습니다. 럭비 월드컵에 출전한 일본 대표팀 31명 중 외국 출신 선수는 15명, 이 가운데 일본에 귀화한 선수가 7명, 귀화하지 않은 선수가 8명입니다. 출신 지역은 호주, 뉴질랜드, 통가, 사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등 다양합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럭비가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출생지가 그 나라이거나 부모, 조부모 중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출신이거나 그 나라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통산 10년 동안 거주하거나 하면 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한 선수는 1개국 대표밖에 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서 한 번 선택하면 다른 나라의 대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 선수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룰입니다. 럭비에서 국적을 불문하게 된 이유는 대영 제국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럭비는 19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 곧 인근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4개국에서 시합이 자주 열렸는데 당연히 이들 국가에서
초기부터 주민의 왕래가 빈번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온 사람을 대표 선수로 선택해야 할지 하는 논의가 불거지고 거주를 조건으로 출전 자격이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출신 선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일본만은 아닙니다. 31명의 등록 선수 중 통가는 19명, 사모아는 18명이 외국 출신 선수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뉴질랜드 등의 국적 선수들이 차지하는데 부모와 조부모가 사모아, 통가 출신으로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양국 모두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이주 노동자의 성금이 주요 소득원으로 부모 세대에서 뉴질랜드 등으로 이주한 선수가 부모의 모국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외국 출신 선수 15명 전원이 거주 조건 충족으로 대표팀이 되어 통가와 사모아와는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고 경기 후 최우수 선수의 일본도의 복제본도 준다고 합니다. 구지원 선수는 오른쪽 프로브로 일본 럭비팀에서 상당한 중요도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서울 출신이며 올해 25세, 아버지 구동춘 씨도 럭비 선수로 일본 혼다 히트라는 팀에서 활약했었고 한국 대표 선수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뉴질랜드 웰링턴에 유학하고 중학교 시절 일본 중학교에 편입 후 고교 일본 대표로 이름을 날리고 20세 이하 일본 대표팀 2017년부터 일본 대표팀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구지원 선수가 경기 전에 큰 소리로 기미가요를 부리는 장면을 보면 노력해달라고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 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고 일본 대표를 위해 몸을 깎으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외국 국적의 대표 멤버들의 모습은 럭비의 독특한 것으로 항상 감동을 느낀다는 일본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럭비 월드컵 8강에 쏟아지는 축제 분위기 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일본 대표팀으로 활약하는 구지원 선수에 대해 한국에서는 왜 보도하지 않는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언론 통제라는 비난까지 하는 기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11년 전 축구 아시안컵 결승에서 이충성이 결승골을 기록했을 때 한국은 일본 우승은 한국의 공적이다 라고 엄청 보도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지원 선수에 대한 기사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며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럭비가 인기가 없기 때문인데 럭비는 신사위 스포츠라서 예의 바르고 서로를 존중하는 플레이 규칙이 엄격하다. 한국의 축구는 태권도 축구라고 불릴 정도로 거친 플레이가 많은데 그런 국민성이기 때문에 한국과 럭비는 물과 기름이다라는 희한한 평론가의 코멘트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호의적인 기사는 금지로 되어 있어서 구우 선수가 활약하는 일본의 승리에 대해 언급하면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영국팀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라든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럭비 경기를 관전했다든지 일본 팀과 관계없는 기사만 쓸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은 도쿄지국에서 일하는 한국 미디어 관계자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현장 기자와 취재 관계자는 구 선수의 활약만을 최대한 근접하는 형태로 편집하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팀의 승리에 공헌한 내용을 내면 일본 대표팀을 칭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즉 모 언론사에 문재인 정부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격렬한 압력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제일교포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한국 기자에게 일본의 진격과 구지원 선수의 활약이 일본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음을 전하자 한국에서는 대부분 럭비 월드컵이 일본에서 개최된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럭비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 선수에 대해 많이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는 일본 대표로 일본의 돌풍을 주도했다는 내용이면 한국 국민 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일까라며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유를 추측해버립니다. 참고로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2019년 평가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41위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노란색이고 미국 48위, 일본 67위, 중국 177위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정권의 압력을 받고 일본에 대해서는 통제된 기사들을 낸다고 보도하고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 믿어버리는 일본인들이 많아서 아쉬운 느낌입니다. 럭비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인기가 없는 스포츠인데 일본 팀 기사를 억지로 내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닐지. 추성훈 씨 같은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아예 국적을 바꿨는데도 당시 언론은 오히려 한국에서 편파 판정으로 텃세를 부려서 추성훈이 아키야마가 된 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하였고 이후 국적을 일본으로 바꾼 후에도 연예 프로에도 고정 출연하고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보도에서는 일본 럭비팀과 구 선수에 대한 기사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과 사회는 다국적 대표팀 같은 밝은 면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3D 협정의 일선부적 해결 수단으로 여기고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 관행이 여전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에는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로 입국한 베트남인 6명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제염 작업 다 하고 가셨는데 여기저기서 나온 피해 상황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그 와중에 폰으로 찍은 제보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NHK나 아사히 TV 같은 일본 뉴스에서는 좀 심하다 싶으면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 잔잔한 피해 정도만 뉴스에 나왔는데 누가 보면 그냥 보통 태풍이 왔다 갔는 줄 알겠더라고요. 정면에는 핸드폰 촬영 화면을 띄워드리고 옆쪽에는 간간히 뉴스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좀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일본에 큰 재난이 왔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 아니냐. 불매운동도 좋지만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도리를 지키자 라는 신문기사가 제목이 아마 삐뚤어진 노제팬이라는 기사였는데 알겠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하고 피해 상황을 불러드릴 건데 주 목적인 영상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은 수도권의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은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고 이용객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요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일본에 가시는 샤이재팬이라는 세력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는 데를 자꾸 가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쯤이면 한국 오셨을라나 모르겠네요. 전국에서 42만여 가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외에 통신 두절이나 단수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상점의 가게 문을 못 연다든지 회사가 영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애초에 집계가 안 되는 피해액은 더 크겠죠. 또 도쿄 디즈니랜드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유명 관광지도 모두 문을 닫았고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는 태풍 며칠 전부터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생필품이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가노현의 신칸센 차량 기지에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12량짜리 10편 총 120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철도 전문가들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침수된 차량들이 물기가 마르더라도 곧바로 운행을 재개하면 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날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전자부품까지 철저히 청소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면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바닥에 전기 배선이 고장난 경우는 이거는 수리나 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 최악의 경우 10편 120량 전부 폐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폐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차량을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신칸센 운행 가능한 차량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후쿠시마현에서는 홍수로 인해 물이 흘러들면서 보관소에 있던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인근 하천에 유실됐다고 밝혀서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하천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해 10개의 자루를 회수했는데 내용물이 터지거나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한 폐기물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태풍 전에 보관소에 있던 자루는 2667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5년 9월에도 큰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는 폐기물 자루 439개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잃어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이번 태풍 기간 동안 경보가 총 10번 울렸고 그중 4건은 세슘 보관시설 등에서 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도쿄 전력 측은 대부분 태풍 파손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동부지방을 쓸어버린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50명 이상에 부상자도 170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겠죠. KBS에서 일본 병원까지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곳의 한 주민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진짜 새까만 물이었습니다. 평생 볼 수 없었던 바람과 비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에 대한 일본 피해 상황을